안녕하세요. 조대원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죠. 본인은 나름대로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야당도 계속 딴지를 걸고 비판의 강도만 높이고 있고, 또 국민들도 야당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국민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지 않고 더 이렇게 힘들게 하고 더 비판하고 또 이렇게 실망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고,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어렵냐. 물론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평가 나올 때 보통 50% 후반대부터 60% 중반대까지 가는데, 근데 그 세부 항목을 이래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가장 크게 바라보는 것은 결국 소통의 문제다. 야당과도 소통에 문제가 있고 국민과도 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독선적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국민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상황을 사실은 미리부터 예측을 했죠. 이미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인터넷 같은 데서 찾아보시면 최근에 오마이뉴스 이영관 기자하고 했던 그런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그때 이재명과 윤석열이라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조합에 의한 비호감 대선이 끝나고 나면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시작하고 난 뒤에는 보통 대선이 마치고 나면, 그때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고, 보통 대통령 당선자가 50% 언저리, 문재인 대통령은 40% 조금 더 받았지만 취임하고 나면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내가 뽑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통령한테 초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긍정평가를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많이 해요. 실제로 평가가 그렇게 나오는 만큼 실제로 국민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고. 그런데 제가 작년 대선 끝마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론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번 대선이 마치고 나면 대통령이 아마 과거 대통령들처럼 70% 이상의 긍정평가 지지율을 가지고 정권을 출발하는 게 아니라 거의 50% 언저리, 자기가 대선 때 받은 그 지지율만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양쪽에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요. 대선 과정에서도 서로 공격을 하지만 가족까지 건드리면서 이렇게 양쪽의 부인들이 부각이 돼본 적도 없고, 자식들,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 자식이 없지만 자식 문제까지 거론되고 이러면서 과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서로가 서로를 향한 혐오가 극에 달했다.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더더욱더 또 미움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민주당 쪽에서 키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은혜를 입어놓고 배신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끝마치고 나도 누가 되든지 간에 이재명은 원체 비호감도가 높고, 그러니까 누가 되더라도 이 지지율이 서로 이 허니문 기간에 지지율이 반대쪽에서 이쪽으로 친임 대통령한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대로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새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적어도 그 다음 총선이 있는 기간 동안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권한을 상당 부분 국회 다수석을 가진 야당에다가 넘겨야 된다. 야당에다 넘기고 협치를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경우 끌려가더라도 도리어 몇 대 맞고 민주당이 목리 부리고 조롱하고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패배한 쪽에서 도리어 조롱하고 딴지 놓고 도리어 오만하고 이러면 결국 그걸
동력으로 삼아서 그 다음 총선, 내년에 있는 2024년 총선에서 결국 압도적인 다수당을 이루고 난 뒤에 150석 훨씬 넘는 160, 170석을 이루고 난 뒤에 그 힘을 바탕으로 마지막 남은 임기 3년 동안 집중해서 개혁을 하면 된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제가 늘 이렇게 언론에다가 얘기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로 갔죠. 겨우 0.74%를 이겼는데 마치 74%의 지지율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독선적으로 야당 무시하고 또 국민 무시하고 이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국민들도 실망을 하고 야당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국회 다수당을 갖고 있다는 게 당신한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계속 묵념 부리는 거예요. 제가 서두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는 오늘 이유는 뭐냐면 이걸 똑같이 민주당으로 적용을 하면 적어도 이재명 세력이 선거에 이기거나 내년 총선에 이기거나 다음 대선에서 이겨서 집권하는 일은 우리 국가의 가장 큰 불행이다. 지금 윤석열이 집권해가지고 5년 동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박근혜 때보다도 더 엉망이다. 역사의 퇴보다, 퇴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많이 양보해서 윤석열이 그렇게 엉망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재명 세력이 집권을 하고 그게 개딸이나 현재 강성 친명계들이 정권 핵심으로 부각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은 2027년까지 망개지는 게 아니라 2032년까지 대한민국이 망개질 것이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반목하고 제가 그래서 이재명이 집권하면 안 되는 결정적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왔어요. 사실은 이게 지난주부터 제가 이건 뭔가 한번 짚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재명이 집권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이 딱 당선되는 순간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되는 순간부터 바로 탄핵 카드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온 것처럼 국민의힘 쪽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저같이 맨날 비판하고 문제가 많다고 보고 윤핵관들 싫어하는 사람마저도 이재명 인정할 수 없다. 나라의 절반이 이제 또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반이 현재 야당 세력보다는 훨씬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이에요.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기득권 세력. 맨날 공격하잖아요. 이 진보 쪽에서.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은 더 주류예요. 근데 그 반대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인정할 것 같아요. 지지율 처음에 이재명 정권이 출발하면 지지율 70%, 80% 올려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김건희를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고 온갖 제가 여기 유튜브지만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 좌파 유튜브에서 하는 걸 보고 있자면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제가 김건희 두둔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김건희 특검해야 된다고 보고 논문 표절이라든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국민 전체가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참 역겹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얘들은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제가 그런 표현에 좀 흥신소 같다, 흥신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동일한 잣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부인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부인도 그렇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미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그게 되겠는가? 김건희 이상으로 공격받고 조롱받고 비하받고 국민들이 그걸로 나누어서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확신이. 그리고 또 이재명이 안 되는 게 보통은 이재명이든 뭐든 대선에서 진 쪽 있잖아요. 지고 나면 대통령의 인기가 지지율이 떨어짐과 동시에 적어도 그 대통령, 인기가 떨어진 대통령하고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사람, 그것도 겨우 0.74% 졌던 사람 같으면 이게 지지율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제가 몇 달 전 여론조사를 보니 윤석열 찍은 거 지금 후회한다는 국민의 비율보다 이재명 찍은 걸 후회한다는 그 이재명 찍은 분들이 돌아선 비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불행의 나라로 빠진다. 저는 그런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상적인 민주당이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민주당하고 다르다. 민주당 사람들도 요즘 주장하는 거 보면 거의 의원들도 그렇고 좀 유명한 분들도 그냥 극자 유튜버 수준으로 다 잘 나간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그분들하고 토론을 하면 그분들이 뭐 예를 들면 여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 때는 전부 다 고시 출신, 뭐 박사 출신, 해외 하버드, 뭐 서울대 법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깔아놓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하면 좀 이렇게 옛날에 학력고사 성적이 좀 처졌던 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붙는다 하더라도, 원체 진보 진영은 젊을 때부터 학습과 뭐 이념적이든 현실 세계든 뭐 미래에 대한 통일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토론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토론 들어가면 상당히 긴장하고 자료를 찾고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좌파 패널들하고 뭐 붙어봤지만 너무 만만하다. 공부를 안 해도 너무 안 한다. 그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현재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 김건희를 잘 조롱하면 자기 편들이 열광해주는 그런 당 분위기가 돼버렸고, 그런 세상적 분위기가 돼버렸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의 온갖 역량을 발휘해서 말 못듣게 하고 단어 찾고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재명 세력이 집권을 하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내는 그 구호를 보세요. 민주당이 그걸 비판하는 거는 오로지 그냥 일본 때려잡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집권했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본하고 단계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군사력으로 해군을 보내가지고 방류 못하도록 막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결국 삐져가지고 일본 대사나 부르고 삐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 그동안 우리 어민들 다 죽어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신당 만드는 곳에서 이렇게 조언을 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뭔가 신당은 국민의힘처럼 국민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이 과학이란 이름으로 국민 가슴을 휘어파는 일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민주당처럼 저렇게 괴담 수준으로 무조건 들어놓아가 반대만 하는 이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대안을 내야 된다. 대안을. 어떻게 대안을 내느냐? 예를 들면 우리 영해에다가 이 곳곳에서 이게 그 바닷물 그 오염도 방사능 측정하는 거 요즘 하고 있다 그러대요. 하고 최대한 그걸 확장시켜서 공해상까지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본 근처까지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우리가 매일 그걸 갖다가 시류를 채취해서 방사능을 측정해서 국민들한테 발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국민의 불안을 없애야든지, 아니면 어민들 같은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지금 이미 피해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민들의 구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그때 성주 뭐 사드 참여라 그러고 방사능 참여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미친 소라고 얘기하면서 소고기 수입 반대할 때 미국 소고기, 그때 얼마나 많은 관련 업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쓰러지고 했습니까? 뭐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다면 애꿎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어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구제역이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면 전부 다 살처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농가에 얼마 이상의 그걸 갖다가 현시가로 얼마까지 보상을 해주고 뭐 이런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은 양쪽은 싸움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민들을 우리가 구제책을 강구하고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뭐 자세한 우리가 그 검사라든가 뭐 여기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별도로 현재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관련 업계, 식당 종사자, 수산물 취급하는 분들, 어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보상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선제적으로 내서 정부에 요구를 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은 그럴 수가 없어요.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꺼내는 순간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조건 그거는 죽음의 바다다, 다 죽는다 이래놨기 때문에 대안을 끄집어내는 순간, 야 니들 뭔데? 니들은 일본이 방류하지 못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고 안 되면 뭐 군사력이라도 동원할 듯이 해놓고 그 대안 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그 이재명의 그 민주당 방식으로 하면 미국과의 관계도 회복이 안 돼요. 회복시킬 수가 없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시진핑, 방한해달라고 쫓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어제 미국이 그러대요. 중국이 만약에 협박을 하면, 그래서 한국이 손해를 보면, 미국 대사가 하는 말이, 미국이 한국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때, 미국과의 관계가 문제 없었다지만, 초유의 일이죠. 한국 대사가 한국에서 이제 타국에 외교관을 보낼 때 그 보내는 나라에서 그 아그레맹이라고 하죠. 아그레맹, 프랑스어로. 영어로 따지면 어그리먼트. 거기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보내려고 했다가 결국 안 된 거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미국에서 아그레맹 안 줘가지고 사전 조율했을 때 문정인은 안 된다고 얘기해서 못 보냈다는 얘기가 거의 정설처럼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과의 관계는 문재인 때 최악이었거든요. 그 관계가 지금 이재명이 되면 지금 문재인 때보다 더 심할 정도로 관계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대안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을 정권을 맡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나라가.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라고 하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가 이래야 될 부분은 훨씬 많다.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은 훨씬 크고. 그래서 저는 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재명이 집권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송영길이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죠. 그 노회찬 의원 7주기인가 가서 노회찬 의원이 만약에 정의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면 민주당과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민주당과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자기한테 주어지고 있는 그 돈봉투, 전당대 돈봉투가 사건, 이런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 없었을 거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기겁했어요. 이 자들이 이재명을 위시한 송영길 이런 이재명 무리들이, 세력들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덮겠다는 소리구나. 밝혀질 수 없었겠구나. 저는 그래 봐요. 현재 윤석열이 지금 그 나라를 이끌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갖가지 구설 수 있는 거, 이태원 사건이든 또 대통령의 본부장 비리라고 그러잖아요. 본인, 장모, 부인. 그거 결국은 앞으로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더라도 다음에 있는 이 국민의힘의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그걸 털 거다. 보수는 그래요. 이거 못 막아요. 그런데 진보는 달라요. 진보는 원래 자기 편들은 잘 막아. 잘 덮고. 그런데 지금 이 자들은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이런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불체포 특권 동원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의원들 다 덮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재명 그 대표를 위시한, 정치인 이재명을 위시한 그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 사람, 적어도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해서는 나라가 윤석열이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혼란과 어려움, 고통 속에 빠진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제가 국민의힘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절대로 앞으로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권의 각종 비리라든가 의혹이라든가 이걸 파헤친다 하더라도, 이걸 역사적으로 심판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다른 세력이 올라와서 정말 우리가 봤을 때도 정권이 뺏겼지만 저 정도면 우리가 인정하고 일단은 도와주고 경쟁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 통하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그런 세력들이 민주당에 올라와서 민주당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이 집권을 한다면 또 모를까, 현재의 이재명 세력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는 역사의 아주 큰 불행이고 시대의 불행이고 그다음 역사의 태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